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파문으로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안이 나온 가운데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 역시 현재 기무사의 사실상의 해체를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기무사를 창설하고 이를 주도할 기무사령관에는 남영신 육군 특전사령관을 임명했는데요. 부산 가톨대 차재원 교수, 경희대 김병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 기무사를 개혁할 권고안이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기무사를 해체하고 또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오늘 그 대통령의 지시에 대충 한 세 가지 정도 관점에서 그러니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 첫 번째는 전격성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아직 휴가에 돌아오시지 않은 상황이고 어제 그 기무사 계획위에서 지금 계획 방안을 냈지 나왔죠.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 아직 청와대도 복귀하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 아마 지금 기무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논란에 대해서 사안을 상당히 심중하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께서 국가안보실 통해서 기무사 자체 계획이 보고안도 있고 또 국방부의 또 계획안도 따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만 예. 어쨌든 상당히 지금 완전히 공식 휴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전격적으로 살아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본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파격성입니다. 이 지금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새로 재편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관련해서 지금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 이석구 기무사령부를 전격적으로 경질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파격적인 이유는 이번 국방위에서 노출되었던 기무사 참모 장군들의 그런 또 하극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직적 저항이다고 아마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간을 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감하게 도려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지위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이석구 사령관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연속성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 기무사 계획위에서 보고할 때 보면 기무사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이 새로운 사령부 형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국방부 내에 본부로 갈 것이냐, 외청으로 갈 것이냐인데 일단 사령부 형태는 그걸 띄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기무사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이 일탈적인 행위들, 민간 사찰이라든지 정치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감하게 도려내야 돼. 그러나 기무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군사보안, 그러니까 방첩, 이 부분은 새로운 사령부 형태를 갖고서라도 갖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연속적인 의미도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교수님께서 적절하게 모든 부분들을 잘 분석해 주셨다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해편이라는 얘기를 쓰게 됩니다. 해체란과 동시에 이 개편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건데 과거의 세월호 사건 이후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해경을 아예 해체시켜버렸습니다. 네. 해체하고 난 다음에 조직을 다른 쪽으로 완전히 이전시켜버리게 됐지만 기무사령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무사령부를 완전히 해체해야 된다는 여론도 적지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령부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까지 다 마련을 하고 기무사라고 하는 이름까지 바꿀 정도의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령부라고 하는 이 조직 테두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군 내에서 방첩 활동을 해야 되고 보안 활동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기무사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방산비리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러한 비리 문제를 막기 위해서의 기무사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난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군 내부에서의 인사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는 역할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나오진 않았지만 기무사가 해야 되는 일부의 조직 기능적인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살려가면서 과거에 반드시 단절시켜야 되는 군 내에서의 정치 개입이라든지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과거의 단절을 이루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간선상에서의 조율적인 선택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오늘 이제 인사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는 사실 이 송영무 장관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관심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송영무 장관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 이석구 사령관에 대한 경질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무사를 실질적으로 해체 수준에 준하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석규 사령관 체제 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롭게 임명하는 이 새로운 신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육사 출신이 아니죠. ROTC 학군 출신의 사령관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마찬가지고 군내 이 내부의
하극상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민병삼 대령도 마찬가지로 다 육사 출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육사 출신을 배제하고 나서 새롭게 좀 조직 개편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임이냐 경질이냐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이 조직 개편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송영무 네. 장관에 대한 얘기도 저는 함께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적어도 송영무 장관까지 완전하게 다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었던 국방 개혁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네네.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동안 이제 육사나 육군을 배제하고 난 상태 속에서 송영무 장관 중심으로 일을 추진해 왔는데 네. 송 장관이 만약에 경질이 되고 나면은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한 또 다른 적임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치고 새로운 자리 임명하는 기간까지 꽤 오랜 시간이 아마 걸릴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안을 아마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하극상에 관련된 논란들 그리고 예. 보고에 관한 측면 여러 가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 뭐 하극상 논란이든 뭐 이런 좀 보고를 좀 늦게 했다라는 네. 문제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송영무 장관이 앞으로의 업무를 뭐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수긍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의 그 하극상 부분이 상당히 군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다. 뭐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장관의 이제 과연 그 지휘권이 과연 지금 그 정통성이 지금 남아 있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오늘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석구 사령관 경질한 부분은 일단 발등에 불부터 좀 끄고 가자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휴가에서 완전히 복귀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송영무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마 장관까지 인사를 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한 그 조치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도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 그 지금 그 이 국방부의 국방에 대한 장악력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계엄 문건과 관련돼서 이 상당히 그 보고를 둘러싸고 지연 논란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정치권 논란이 벌어졌고 이것이 이 국방위에서 공개적인 하극상으로 나타났고 이게 군의 신뢰로 추락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이게 송영무 장관이 해 나가야 될 기무사 개혁뿐만 아니라 예. 국방 개혁에 대한 동력까지 상실할 수 있다.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 지금 송영무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해왔고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치를 저는 뭐 늦지 않아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 기무사 개혁안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사실 앞서서 지금 기무사 해체 수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인적 청산 부분에서 보면은 30%만 줄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대로 뭔가 청산이 안 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기무사의 문제에 얽혀져 있던 사람들이 다 원대 복귀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기무사를 해체 수준에 준하는 개혁을 하게 되면서 과거에 잘못된 점과 연결돼 있던 사람들은 다 원대를 복귀시키는 상황을 거치면서 새로운 사람들 중심으로 새로운 기무사를 꾸려나가겠다라는 게 아마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기무사 개혁의 핵심 골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인력을 한 70% 정도로 감축하는 것도 그리고 이 별에 대한 숫자들을 줄이고 있는 내용들도 기무사 내부에서는 받아들이는 부분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안에 대해서 기무사 개혁위가 처음 출발하던 당시 그때부터 송영무 장관과 개혁에 대한 강도를 두고선 여러 가지 이 갈등들이 있었다는 거고 기무사 개혁위원회 내부에서도 이 안을 도출하기까지 굉장히 큰 갈등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의 개혁을 추진하는 동력은 늘 저항이 부딪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따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나마 현실적인 안을 도출한 게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무사 개혁을 초래한 이 계엄 문건 중간 수사 결과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수사 결과가 발표가 있었는데 기무사에서 압수한 USB에 여러 버전의 계엄 문건이 들어 있었는데 여기에 일단 초기에 좀 작성한 문건의 제목부터가 이게 현시국 관련 대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의 어떤 실행 계획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게 더 좀 합리적인 추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뭐 우리 앵커께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도 상당히 거기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래 알려졌던 것이 전시계엄이 합수 업무 수행에 관한 방안이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보니까 이 지금 그 문건의 제목 자체가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던 촛불 시위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군이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제 수사본부의 발표에 보면 지금 그 USB를 복구를 했는데 네. 상당 부분의 파일이 지금 다 삭제됐지만 거기 지금 복구된 파일에 보면 이 지금 계엄 시행과 관련된 다수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네.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군을 어떤 식으로 요소 배치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저는 뭐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그 지금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이거 자체가 USB 자체를 지금 뭐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것이 우리가 뭔가 예를 들면 친위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런 문구를 다 파괴하지 왜 우리가 이걸 남겨뒀겠냐고 이야기했지만 예. 결국은 지금 골자는 지금 다 삭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도둑이 뭐 제발 지르다는 그런 속담이 생각나게 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무사가 그동안 말을 계속적으로 바꿔왔다. 이런 네. 부분들이 드러난 걸 본다고 한다면 아마 개헌 문건을 둘러싼 지금 이 진위 공방에 대해서는 아마 기무사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조금 이 근거를 상실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이 발표한 내용 중에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이 개헌 문건 작성을 위한 새로운 조직까지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담보하기 위해서 뭔가 의도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는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이제 합동수사단에서 명확히 밝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민구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8페이지에 관한 이 문건을 보도받았을 뿐 67페이지에 관한 이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67페이지 문건을 누가 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 이거든요. 그리고 이 USB에 담겨져 있다는 여러 수백 개에 달하는 문건을 지웠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 속에 새로운 뭔가 더 특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67페이지 등에 달하는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삭제된 문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내용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지금 합동수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수단이 분명하게 이게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시였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를 토대로 당시의 시국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면 이 엄정한 처벌에 처해지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기무사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67페이지 문건을 자의적으로 만들었다면 이건 기무사가 월권행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군과 검의 합동수사단의 역할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 이게 오늘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좀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야 입장이 많이 갈렸거든요. 우선 차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의 출범 목적 자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캠프의 조직적인 예. 그러니까 개입 여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루킹 일당이 했던 댓글 조작에 있어서 여론 왜곡 뭐 이런 민심 왜곡에 얼마만큼 개입했느냐 부분을 밝히는 부분인데 아마 특검 입장에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일종의 의혹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아마 전격적으로 지금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김경수 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사 혐의 부분이 예. 언론에 유출되고 합니다만 여기 대해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여론몰이 아니냐 예. 그렇게 반발을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든 특검이든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유출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유불리에 따라서 다 서로 지금 정파들이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가 다시 또 재현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지금 이 특검이 지금 드루킹이 제출했다는 USB와 그리고 또 이 지금 경공모 회원들의 복수 정원 이런 걸 들었을 때 봤을 때는 김경수 지사가 상당히 지금 드루킹 일당과 상당히 뭐 깊숙한 관계를 맺고 사전 일종의 모의를 통해서 아마 댓글 조작이 그러니까 가담했다는 그런 공모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압수수색도 했습니다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압수수색 자체는 크게 성과는 없을 거라고 아마 특검도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 자체가 경찰에서 벌써 상당히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골든 타임이 지나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압수수색을 하고 간사까지 치고 들어가느냐? 이건 일종의 김경수 지사를 소환해서 일단 수사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전술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는 의지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성과가 없었을 것이다,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 압수수색에서 국회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지만 PC가 이미 포맷이 돼 있고 이게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게 왜 그러면 사건 초기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뭐 이런 좀 비판을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논란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현직 의원 신분이었고 그때만 제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더라면은 의원을 사직하게 됐을 때 포맷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만약에 그 당시에 포맷을 하고 했다면 증거를 인멸했던 여러 가지 혐의들이 추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내용들을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닌가. 특히나 이주민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몸을 담았던 이런 저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추가될 수 있거든요. 이런 기시감이 드는 대목 중에 하나가 과거 박영수 특검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당시 최순실에 대한 검찰의 초기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고 형사 8부에 배정됐던 부분들의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부분들로 박영수 특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결국 박영수 특검에서 넘어와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난 검찰에서의 수사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이 한두 군데 드러난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게 되는 내용들을 보건대 드루킹 김동원 씨부터 USB를 제출받아 보고 나니 여러 가지 새로운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깜도 안 되는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문제 속에서 망신주기 특검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 먼저 이야기하자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을 때는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들이 있었을 때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과연 어떤 상태로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를 굉장히 좀 엄정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6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김경수 지사가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특검법에 의하면 그 수사가 미진할 경우 30일에 한해서 그러니까 특검 그 수사 연장을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지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 특검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마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그 앞서 이 박영수 특검 이야기했습니다만 박영수 특검 때도 수사기간 연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일단 주어진 지금 그 현재 1차 수사기간에 모든 걸 다 하겠다는 뭐 그 기간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지금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야 정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이 호남에서 처음으로 TV 토론을 했는데요. 좀 이해찬 지사의 불통을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아무래도 친문의 핵심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에 대해서 대장부엉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권리당원에서 가장 좀 앞서가는 후보로도 사실 자칫 비춰질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 그리고 김진표 의원 이 두 후보 간에는 일단 제일 먼저 견제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이해찬 의원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게 됐을 경우에는 둘 간의 경쟁 구도가 붙었을 때 서로가 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되는 목표로서 일단 첫 번째 이 표적으로 타겟이 된 것이 이해찬 후보가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해찬 후보가 이 초반에 어떤 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반증으로 이걸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지금 그 민주당 그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의대이 프레임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대표는 이해찬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어제 제가 그 후보 토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찬 의원을 제외한 송영길, 김진표 후보가 이해찬 후보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는 거 보니까 아 이해찬 후보가 세긴 세긴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나와서 한 사람이 앉아 독주를 할 경우에는 두 사람 2와 3위가 보통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진표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하나로 뭉치기는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소위 말해서 이 지금 그 소위 말 핵심 친문과 약간은 법문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길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2, 3위 간의 후보가 해서 표를 단일화해서 뭔가 뒤바꾸는 그러한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1등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내 전당대회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당 최고 지지율로 지금 전승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태평성대로 보이는데 후보들 각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상대 후보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칫 이 당내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당내 그 후유증, 앙금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이 지지층에서는 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야, 교수님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은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주요하게 내놓는 메시지가 두 후보를 대상으로 젊다는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 세대 교체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상황을 보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세대 교체 프레임 속에서 일단은 이해찬 후보를 더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친문은 친문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서 친문의 핵심 의원들이 또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많이 캠프가 형성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당장 견제해야 될 핵심 세력이 지금 송영길 후보보다는 이해찬 후보에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자의 전략이 있는 거로 보이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하건대는 이 세 명의 후보 중에 절대 강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해찬 후보를 대상으로 협공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양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공격 포인트보다는 스스로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힘이 되는 역할들을 맡고 결국 2020년 총선에서 어떠한 승리 전략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들이 권리당원의 선택을 받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좀 행보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국가주의를 좀 비판했던 김병준 위원장이 어제는 또 박정희 성공 신화를 다시 만들자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내가 이야기한 건 국가주의가 아니라 자율주의를 내세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 위원장의 어떤 자율주의라고 해야 될까? 이 새로운 모델. 과연 이게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정치 언어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가주의 또 자유를 들고 놓으면서 일종의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언론의 시선과 정치권 시선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끌어모은 것은 이제 일단 성공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그리고 바로 그 직전 대표하고의 여러 가지 말의 품격이 그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어쨌든 국가주의라는 부분을 둘러싸고 상당히 지금 정치권에 공방이 오간다는 그 자체는 나름대로는 지금 정치적 그 포지션을 아주 좋게 저는 뭐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지금 이 국가주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국가주의를 맨 처음 한 데가 어디냐? 그 박정희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또 박정희 또 성공 모델을 또 높이 칭송했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왜 당내 반발을 의심했기 때문에 좀 의식했기 때문에 어제 아마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성공 모델을 칭송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그러면 이건 또 국가주의하고 또 그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니까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박정희 모델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과 이 자율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조금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제 당내에서 보수 혁신을 해야 하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이런 아젠다를 들고 왔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 그런데 이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행보와 관련해서 오늘 재밌는 분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이 지금 평화민주당의 박지원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 친박, 비박 모두 가리지 않고 다 끌어모아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자신의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정치 안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단 이까지 오신 거 보면 나름대로 큰 꿈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이 지금 설정하고 있는 아젠다를 과연 자신의 꿈과 어떻게 매칭시켜 나갈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숙제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의원이 계속해서 대권 주자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대권 주자의 생각하시나요? 꿈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낭떠러지 위에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직을 맡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김병준 위원장이 오기 전까지 한국당의 상황을 보게 되건데 누구도 비대위원장에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죠. 개파 간의 갈등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 한쪽에 편을 들거나 자칫 잘못 편향된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개파 갈등, 정치 투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생각하고요. 이 국가주의 논란은 계속해서 뜨겁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아젠다 세팅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김병준 위원장이 전략에 성공했다 보고 일각에서는 박정희 모델을 따라가게 되겠다는 부분들은 국가주의를 다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의 시각이 있습니다만 예.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가장 큰 위기는 경제의 위기, 일자리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산업적인
모델, 우리 미래가 가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전략을 세팅했던 것처럼 사실상 그와 같은 형태로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 모델을 정리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자유로 움직이게 되는 것은 국가주의 논쟁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이 과거를 회귀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무사 개혁안 관련해서부터 정치권 이슈까지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그리고 경희대 김병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